자, 그래서 거기 16페이지까지는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거를 좀 잠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18페이지에 거기에 좀 이상한 게 나온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위성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이 위성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위성에서 지면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어떤 대기 상태를 이제 알아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되고 있는데, 우선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따져볼 것이 뭐냐면, 지구과학에서는 이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구분되는 것을 다양하게 하진 않습니다. 물리처럼 막 되게 세분화시키진 않아요. 그냥 기껏해야 가시광선 영역보다 짧으면 자외선, 얘보다 길면 적외선, 이 정도 선에서만 끝납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자외선, 적당하면 가시광선, 길면 적외선,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만 구분이 되는데, 나중에 첨문할 때 이거 말고 한두 개를 좀 더하긴 하겠지만 그래봤자 이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이쪽이 단파 쪽, 이쪽이 장파 쪽, 이 위성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대기권 상층부에서 밑으로 사진을 찍었었을 때 어느 파장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는가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이것들 중에서 보통 기상 위성은 가시 영상하고 적외 영상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천문 때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게 할 건데,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 가지고 길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다 짧다라고 하는 것은 방출하고 있는, 기침하고 있네 이 시국에 기침을 하고 있네, 조심해야 돼. 온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러면 잘 보시라, 잘 조용히 좀 해. 네. 얘가 파장 람다야, 온도 T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나오는 파장은 대체적으로 짧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짧게.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것이 좀 더 긴 파장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서 이쪽이 지금 파장이 긴 쪽이라 보면, 자외선에서 나오는 것을 보려면, 자외선 영역으로 나온 걸 보려면 그 온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거냐면, 아무리 못해도 한 5,000에서 6,000 켈빈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5, 6,000 켈빈이면 어느 정도예요? 그냥 5, 6,000 도씨야. 그래서 그 정도의 온도를 갖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 영역을 보지는 않고 가시 영상이나 적외 영상 정도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쟤네들은 온도가 또요? 어떤 놈이요? 적외선은 그 자외선하고 5,000. 아, 요거는 나중에 플란 곡선 보면서 해보시는데 주로 나온 것이 그렇다는 거야. 안 나온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가시 영상하고 적외 영상을 본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십니다. 가시 영상으로 본다, 그러니까 가시 광선으로 어떤 구름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파장 영역이 가시광선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빛을 얼마만큼 반사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잘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그 반사량에 따라서 잘 보이고 안 보이고가 결정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반사를 많이 하려면 당연히 구름의 양이 많아야겠죠. 그래야 태양빛을 많이 반사시킬 거니까. 그리고 구름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입자들, 구름 입자들, 그러니까 뭐 수증기와 같은 알게이들인데, 그런 구름 입자들이 클수록 잘 보입니다. 더 많이 반사시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 먼지와 같은 것들이 좀 많을수록 확실히 잘 보여요. 더 밝게. 그래서 가시 영상으로 어떤 구름을 찍는다, 그러면 구름의 양을 알고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름의 양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면 적외 영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요? 라는 것인데, 적외 영상은 아까 방금 했다시피 나오는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더 파장이 긴 거잖아요, 가시광선보다. 그러면 온도가 더 낮았었을 때 적외 영상으로 보기가 적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온도가 낮을 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구름의 온도를 알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서 구름의 온도를 아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름의 온도가 0도든 영하 20도든 그걸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보느냐? 구름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높이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면 가까이에 있는 구름의 온도는 높지만 위로 올라가서 지구복사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구름과 같으면 잘 보여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의 온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름의 높이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적외형성을 봤을 때 잘 보이더라라는 얘기죠.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아서 적외형성을 봤을 때 잘 보입니다. 가시형상은 구름의 양이 많을수록 잘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떤 식으로 구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면이 있는데 구름이 이런 식으로 높게 발달하고 있는 저군형 구름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낮게 있지만 그나마 좀 도톰한 구름인 난치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난치문. 그 다음에 상층부에 있지만 희끄무리한 이런 구름이 있어요. 권운. 자, 그럼 이 세 가지 경우를 받았을 때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가시형상입니다. 가시형상. 위에서 가시형상으로 이걸 찍어봤더니 얘 같은 경우에 지금 구름 양이 많죠.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찍었을 때 가시형상을 보면 아주 잘 보여요. 아주. 하얗게 잘 보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위성으로 찍어도 잘 안 보일 것이고 밑에서 봐도 잘 안 보입니다. 왜? 구름량이 별로 없으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잘 안 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권운과 같은 경우에는 가시 형상을 보면 안 보이더라라는 것이고 얘처럼 난치문은 위에서 봤었을 때 얘보다는 구름량이 적고 얘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좀 잘 안 보이지만 얘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그래서 세모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 형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적외형상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구름이 높을수록 잘 보입니다. 적외형상 본다 치면. 그래서 구름의 높이를 보니까 얘는 이 상층부의 구름이 이것들만큼 높이 있죠. 그래서 적외형상을 봐도 얘는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아. 너무 낮기 때문에 안 보여요. 네. 적외형상 봤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높은 구름이죠. 눈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높은 구름이기 때문에 얘는 잘 보여요. 그나마.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요게 지금 가시형상의 유무고 요게 적외형상의 유무다라고 치면 가시형상으로 봤는데 잘 보이고 적외형상을 봤는데도 잘 보인대. 둘 다 잘 보인대. 그러면 이것은 저군형 구름. 만약에 가시형상을 봤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적외형상을 보니까 아주 잘 보여. 그러면 얘는 권운. 이런 식으로 구름의 어떤 형태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 가지의 사진을 비교를 해서 알아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구름인지 알아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밑에 지금 소나기가 떨어지고 있겠네요. 대기가 상당히 불안정하겠네요. 구름 높이가 상당히 많겠네요. 얘는 지금 이슬비가 떨어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기가 되게 크게 불안하거나 이러진 않겠구나. 얘 같은 경우에는 구름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리와 같은 햇무리, 달무리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진만 두 개 비교해가지고. 자, 그러면 거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건 보세요. 요건 보세요.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서해 쪽을 한번 비교 한번 해봐요. 얘가 지금 가시형상이고 얘가 같은 시간에 적외형상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서로 비교했는데 서해 쪽 보니까 가시형상 봤을 때 아주 잘 보여. 서해 쪽에 구름이 그쵸? 그런데 적외형상을 보니까 그보다 약간 흐리게 보입니다. 그러면 가시형상으로 봤을 때 구름량이 많다. 그 다음에 얘로 봤을 때 지금 구름이 약간 희끄무리하게 보인다. 아, 그러면 구름량이 있지만 되게 낮은 고도에 있는 구름이구나. 그러면 대체로 난치문일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동해와 같은 걸 보니까 마찬가지죠. 동해상에 있는 가시형상 봤더니만 구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기형사 봤더니만 잘 안 보여요. 이것이 있긴 있지만. 그럼 얘네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그럼 이건 난치운이겠구나. 이슬비가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름의 형태나 그 강수 형태를 대략 파악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위성 사진을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구름일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위성 영상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 이 무슨 말이지라는 살짝 좀 헷갈릴 만한 것이 분명 있을 것인데 우리가 뒤에서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 거니까 우선은 이렇게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뭐 그게 막 그냥 뒤지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뒤지잖아요. 조용히. 자, 지금 동영상 촬영 중이야. 조용히 해주세요, 학생. 자, 그 다음에 뭐냐? 몇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태풍. 열대 저기압. 자,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름이 되게 다양한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보통 태풍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미국에서는 이것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인도양에서 발생하게 되면 사이클론이라고 하게 되고 남태평양 호주 쪽에서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윌리윌리라고 합니다. 윌리라는 것은 거기 주민말로는 무섭다, 두렵다, 뭐 공포 이런 뜻이래요. 근데 그게 두 번이니까 겁나 무섭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열대저기압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기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온대저기압은 중위도쯤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고 얘는 열대 저위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저기압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데 어떻게 호주로 가요? 응?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데 어떻게 호주로 가요? 어떻게 호주로 가느냐? 바람 타고 가면 되지. 차 타고 갈 수 없잖아. 바람 타고 가야지. 그 얘기 할 겁니다, 이따가. 자, 우선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생성되고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생성 과정을. 자, 이 열대저기압에서의 태풍이 만들어진 과정은 이겁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닷물의 온도예요. 바닷물의 온도가 27도씨 이상은 돼줘야 얘가 태풍이 만들어지는데 27도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보다 낮은 데서도 발생할 수 있고 높은 데도 잘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바닷물 표면의 온도가 27도 정도가 되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슬금슬금 증발되죠. 이렇게 물이 슬금슬금 증발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물이 증발한다는 것은 액체였던 이 바닷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상태가 바뀌면 열을 흡수할까 방출할까? 그렇지.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열을 흡수를 해야지만 상태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저번에 잘 생각해봐. 올라가다 보면 단열 팽창하면서 내부 온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내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구름이 만들어진다 했던 거 기억나실 거야.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짠하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구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응결돼서 물방울이 됐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기체했던 수증기가 들어가서 응결되면서 얘가 물방울로 됐기 때문에 다시 액체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저기 사이가 뭐지? 이거? 사이클론. 사이클론. 그 위에 그 옆에 옆에 이거? 아니요. 이거? 네. 윌리. 윌리 두 번. 그 뭐예요? 아니 태풍 가는 걸 저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학생 몰라봤구나. 자, 열대저기압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그래서 어디서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태풍 또는 타이푼, 허리케인, 사이클론, 윌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다 똑같이 열대저기압이다라는 뜻입니다. 태풍 시간이 조심해, 끊기면 뒤거. 타이푼이랑 사이클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생성되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있지? 그래서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면 얘가 이렇게 열을 흡수하니까 상태가 바뀐 건데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었다 그러면 갖고 있던 열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지금 이 안쪽에 구름의 안쪽의 온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덥다는 얘기죠. 후덥지근한 겁니다. 수분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름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기체인 구름은 부피가 커질 것이고 기체의 부피가 커지게 되면 내부의 압력은 떨어지겠죠.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밑에서 공기를 더 끌어올립니다.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면 올라오는 공기 중에 일부 수증기가 빨리 올라오겠죠. 그러면 다시 또 수증기가 올라와서 응결하고 열을 내놓고 다시 또 부피 커지고 기압 떨어지면 또 끌어올리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수온이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만큼의 수증기량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수증기량보다는 수증기가 응결돼서 나오는 수문열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문열. 물이 상태 변화를 하면서 열의 출입이 생길 것인데 그 출입 중에서 이렇게 구름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열, 이런 수문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태풍의 에너지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태풍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요 놈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순히 증발만으로 태풍이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막 크게 발달 못해요. 그래서 태풍이 정말 태풍스럽게 발달을 하려면 단순히 증발에 대한 것 말고 더하기 물리적 힘을 가해서 이 표면을 이렇게 쓸어 담아서 수증기를 더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에 더 많은 수증기가 공급이 되고 그럼 더 크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힘이 필요하게 돼요. 그것이 뭐가 된 거냐면 회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회전력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돌려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이 회전력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전향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전향력은 여러분들이 그때 공식을 봐서 알다시피 전향력 코리올리 CO와 같은 경우에는 EMV 오메가의 사인 세타로 구해지더라 라고 했던 거 이거 기억날 겁니다. 공식은 모른다 하더라도 본 적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전향력이 있어야지만 회전을 하면서 더 많은 수기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사인 세타에 비례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최소한의 회전력을 받으려면 적어도 얘가 0도가 아니면 돼. 사인 0이면 0이죠. 그래서 회전력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전향력을 받으려면 위도상 5도 북이든 남이든 5도 이상에서 얘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위도상 5도 이하에서 적도에서 5도 그 사이에서는 전향력이 너무 작아서 회전력이 안 나타나요. 거의. 그러면 태풍이 잘 발달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최소 위도가 5도 이상은 돼줘야지만 태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5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잘 만들어질 것 같지만 최대의 위도는 25도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위도가 25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수증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태풍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성되는 과정상 두 번째 전향력을 받으려면 이 정도의 위도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었죠? 요거. 그래서 태풍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생성 과정은 이 두 가지만 만족을 하면 보통 태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볼 것이 뭐냐면 이 지구과학에서 특히 대기하고 해양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가 전향력이고 하나가 지구온난화. 지구가 더워져 가지고 태풍의 생성 과정과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데 지구가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 위도에 해당하는 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태풍의 규모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의 규모보다 훨씬 더 커져버립니다. 규모 면에서 얘가 많이 증가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름에 태풍이 오면 비 좀 오는구나 뭐 이 정도의 느낌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될 때쯤 된다고 하면 얼마 안 남았죠. 그것도 성인이 될 때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태풍이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태풍이 강하게 올라올 겁니다. 지구온난화는 되게 더디게 일어나고 있지만 태풍과 같은 되게 빠르게 지금 그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어른 됐을 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른 때까지가 성인 될 때까지도 안 갈 겁니다. 보통 이게 기상청에서는 이게 매년 그 연간 예보를 하는데 기상청에서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매해 나오는 게 뭐냐면 올해다. 올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것이 정확치 않았는데 지금 불과 한 2년 전부터 좀 뭔가 낌새가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올해나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 정도가 되면 좀 초강력 태풍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얼마 전에 하나 보지 않았어요? 봤죠. 그건 근데 뭐 한두 개니까 그거는 뭐 우스운 것이죠. 근데 이제 매번 여름 때마다 초대형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좀 지려밟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파트는 괜찮죠? 아파트는 아파트 뽑혀요? 그건 설마. 그건 자, 그다음에 닥쳐보세요, 얘들아. 수영장? 난 초등학생인 줄 알았네. 내가 말릴 뻔했네. 조용히 해봐.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25도 이상에서는 안 만들어진 이유가 수온이 낮아서 안 만들어진다라고 썼었는데 지구가 더워지게 되면 이 태풍이 만들 수 있는 저 수온의 범위가 더 높은 위도까지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럼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발생하는 횟수 또한 증가가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태풍이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월을 따져보게 되면 보통 7월, 8월입니다. 7월, 8월. 근데 이 태풍이 점차 만들어지는 횟수가 많아지고 규모가 강해지고 하는데 앞으로 이 태풍이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한 2, 30년 뒤 여러분들이 이제 한참 부모님 나이가 됐을 때 그때쯤 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7, 8월에만 태풍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5월 말쯤에 태풍이 올 수 있습니다. 6월 초쯤에. 그럼 6월 달부터 시작한다 치면 6월, 7월, 8월, 9월은 당연히 태풍이 오고요. 늦으면 10월 초까지 태풍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1년 중 대략 한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가 태풍이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7월, 8월, 특히 8월, 9월 사이에 오는 태풍이 초대형 태풍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횟수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나 지구가 더워지게 되면 이런 일이 더 크게, 더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선 태풍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생성 과정 일단 치고 그 다음에 거기 한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21페이지에 태풍의 구조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놈을 보도록 합시다. 근데 저희 미래는 왜 다 암울해요? 암울해. 암울한 미래 말하는 물리tem도 저희 사회가 왜 암울하다고? 너네 세대부터 그러니까 지금의 20대, 30대는 괜찮고 지금 10대 세대부터 해서 그 이하 세대는 인류의 멸종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20, 30대까지는 모르겠지만 10대 이하인 세대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인류가 지금 앞으로 100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암울한 미래는 조금 더 그러니까 얘기해볼 어른들이 거예요. 다 망쳐놓고 애들이 그렇지. 그거를 그게 문제인 것이지. 다 멈춰놓고 그걸 다음 세대에 전가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태풍의 구조 두 번째입니다. 자, 태풍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금 21페이지에 태풍의 구조 단면 그림 나오고 있는데 그걸 잠깐 참고하시면 돼요. 너무 졸리면 가서 물 쏙쏙 빨아먹고 와. 아니 여기 오지 한 바퀴 돌고 오든지. 근데 앉아 있으면 자는 것도 아니고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 소리 너무 예요 예. 화면에 이름 숙여 저거 봐라. 자, 아무튼 그래서 구조에 대한 거를 볼 건데 요거는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태풍이 이렇게 지면이 있습니다. 지면. 태풍의 단면 그림 봤었을 때 대략 태풍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태풍의 단면 그림을 봤었을 때.
자, 그러면 이때 태풍의 중심은 어디냐면 여기가 태풍의 중심인 저기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람이 안 불어요. 자, 그러면 여기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저기압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의 기압이 가장 낮대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공기량이 가장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바깥에서 공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공기가 중심부까지 도달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바깥쪽에서 회전할 때는 천천히 회전하지만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더 빠르게 회전합니다. 회전 속도가 점점 증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깥에 있을 때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태풍 중심과의 거리가 짧아지겠죠. 저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실존하는 힘은 아니지만 지구과에서 자주 쓰는 힘 중에 뭐가 있냐면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냥 그게 좀 불편하면 접선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원심력과 같은 경우에는 구심력과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부호만 받아야 되는 것이고 R분의 MV제로 구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속력이 커지고 거리가 짧아지게 되면 당연히 원심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접선 속도가 커져요. 그렇다면 저 공기는 중심부로 오면 올수록 중심에 도달하지 못하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도달을 못하고 오는 도중에 여기에서 강한 상승기를 만나서 여기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부까지 도달을 못하고 오는 도중에 훅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태풍의 중심 여기가 가장 공기량이 적은데 지면에서는 그 공기를 못 채워준대요. 그러면 어디서 공기를 끌어오느냐? 이쪽. 상층부에 있는 공기 일부를 얘가 끌어내린대 이렇게. 그러면 상층부에 있는 공기가 내려온다. 단열 압축한다는 뜻이죠. 그럼 부피가 얘가 큰 공기 덩어리에서 점차 내려올수록 부피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공기 덩어리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온도가 점점점 증가하게 돼요. 단열 압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있었던 물방울 이런 것들도 그나마 다 증발돼 버립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뻥 뚫려버리는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놈을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왜 눈이라고? 눈처럼 뚫려 있으니까. 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눈이 만든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의 일보다는 상층부 공기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요 놈인데 이거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편의상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라고 볼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가 될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위치가 되고 있으니까 이 네 개의 지점을 각각 우리가 두 가지 물리량을 비교를 해볼 것인데 하나는 기온, 하나는 기압 이와 좀 비교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압. 자, 기압을 비교를 해볼 것인데 우선 기압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을 것인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걸 비교하기 전에 먼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질량에 비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면하고 상층부하고 어디가 더 공기량이 많을까? 밑에와 위 중에 공기는 누가 어디가 더 많아? 밑에 훨씬 더 많겠죠. 지구 중력이 더 큰 거니까. 그래서 A, B의 기압이 C, D보다 더 높아요. 공기량이 더 많기 때문에 A, B의 기압이 지면 기압이 상층 기압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A, B 중에서 누가 더 기압이 크냐라고 하게 되면 얘는 저기압 중심 근처죠. 얘는 저기가 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의 크기는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이 C, D 중에 하나가 되는데 여기에서 C, D 중에 어디가 더 기압이 클 것인가를 따져보게 되면 상층부는 원래 공기량이 적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D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공기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그럼 여기는 공기량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기량이 많아져서 그 공기를 바깥쪽으로 빼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압은 D가 크고 C가 작은 겁니다.
이렇게. 자, 정리를 해보자면 AB가 CD보다 큰 이유는 여기가 지면이기 때문에 공기량이 많아서고 CD와 같은 경우에는 상층보다 보니까 공기량이 적어서 우선 기압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A는 저기압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B가 저기압 중심이다 보니까 근처다 보니까 기압이 더 낮다는 것이고 여기서 D가 더 기압이 높은 이유는 상승 기류에 의해 가지고 밑에서 공기를 채워주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온 공기 때문에 공기량이 많아져 가지고 기압이 높아진 상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펴봅시다. 여기 CD 중간 태풍 눈 있죠? DC CD 중간 DC 요거를 우리가 태풍이 있기 전에 공기의 양을 각각 이렇게 한번 따져볼 겁니다. C, D, 태풍의 눈, 그 다음에 D, C 있었을 때 이 모든 곳의 처음의 공기량은 10개였다라고 볼 겁니다. 태풍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풍이 처음 만들기 전에. 자, 그랬었을 때 이렇게 똑같이 10개씩 공기를 갖고 있었었는데 보니까 D 지역은 상승 기류가 있어가지고 공기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밑에 막 올라와요. 그래서 D와 같은 경우에는 공기량이 많아지면서 예를 들어 15까지 증가했대요. 이렇게. 근데 가운데 눈 있죠. 태풍의 눈. 여기는 밑에서 공기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에 있었던 적은 양의 공기였는데 그나마 적은데 공기를 또 빼앗겼대요. 그래서 10개 중에 한 3개를 뺏겨서 7개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C는 그냥 원래대로 공기가 10개 있었고 그러면 딱 보니까 공기량이 제일 많은 거 어디? D. 그 다음 많은 거 C. 그 다음은 가운데 여기 눈. 그럼 이렇게 되고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압의 높낮이라고 표시해보잖아요. 등압면. 기억나? 등압면? 등압면 올라간 게 고기압이고 내려간 게 저기압이라 했었습니다. 등압면. 예전에 했던 것만 잘 찾아보세요. 등압면을 표시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기압이 가장 높고 기압이 가장 낮아요. 여기는 그냥 중간이고요. 그럼 등압면이 여기다가 확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등압면이. 등압면이 뭐예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지지난 중간 그때 수업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때 수업에 썼던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지면에서의 등압면도 그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고 바깥쪽이 기압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압에 관련된 등압면은 높고 낮고 높아지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등압면이. 어때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지금 손가락을 살짝 드세요. 이렇게. 욕 안 할게. 아니 이거 안 할 것 같아. 모르니까 앉아있지. 알면 뭐하러 앉아있겠어. 진짜야? 다 이해했다고? 그러면 널 도와주라고 무려. 손가락 선생님 접어. 물어볼 차례예요. 아니 안 물어볼 거야. 내가 좀 물어볼 시간도 없어요 지금. 잠깐 쉬었어.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사람이 상층부에서 이 태풍을 봤대요. 이 윗면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면 태풍의 세력 범위가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이거 상층부의 모습이에요. 지면이 아닙니다. 가운데 태풍의 눈이 이렇게 있을 것인데 지금 태풍의 눈 쪽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공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태풍의 눈 주변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D라고 되어 있는 그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D. 태풍 눈 주변 D. 여기가 D, 바깥쪽이 C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D, 바깥쪽이 C 이렇게. 자 그러면 태풍의 상층부에서 D와 C에 관련된 걸 딱 봤을 때 D 쪽에 기압이 높고 C가 기압이 낮대요. 그렇다면 D에서 C 방향으로 공기를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그때 전향력은 오른쪽 직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힘 때문에 바람은 이렇게 꺾여서 나가야겠죠. 그래서
태풍 상층부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공기가 발산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 살펴봐. 지면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공기가 모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상승을 하고 나면 상층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면과 상층부가 돌아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이것이 태풍부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온을 한번 비교해 볼 것인데 똑같이 A, B, C, D를 볼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좀 간단해요. A, B의 기온과 C, D의 기온 중 누가 더 높냐? 그러면 당연히 지면의 기온이 더 높습니다. 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받으니까. 상층부로 올라가서 더 추워진 것이죠. 그러면 B, A 중에서 누가 더 기온이 높냐? 가운데 부분이 태풍의 눈이 만들어지면서 단열 압축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공기의 온도가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도중에 이 내려오는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의 공기 온도가 같은 높이 바깥쪽보다 온도가 높아요. 여기가. 내려오면서 단열 압축하기 때문에 여기의 온도가 같은 높이 여기보다 얘가 더 높습니다. 온도가. 그래서 가운데 부분의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은. 그러면 가운데랑 가까이 있는 B의 온도가 A보다 높아야겠죠. 그래서 B, 그 다음에 A, 요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층부도 마찬가지로 D, C, D 중에서 누가 더 기온이 높냐? 그러면 중심부 근처에 있는 D의 기온이 더 높고 그 다음에 C가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얘들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는 지면입니다. 여기는 상층이에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얘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것이고 얘는 그런 에너지를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겁니다. 그리고 B하고 D의 온도가 A, C보다 더 높은 이유는 중심부 눈이죠. 눈, 태풍의 눈. 그 근처에 있는 공기다 보니까 얘가 온도가 높은 거예요. 왜? 중심부에서 단열 압축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그 공기의 온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딱 보고 기압과 기온이 어떤 식으로 얘가 배소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잘 비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태풍이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얘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태풍의 이동 경로에 대한 거를 잠깐 볼 건데 우선 결론만 얘기해 보자면 얘는 포물선의 경로를 따라갑니다. 온대적 기압은 서에서 동으로 가는 그런 경로를 따라가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 경로를 따라가게 돼요. 자, 우선 이것이 왜 포물선 경로를 따라가는가를 보게 되면 대략 여기를 우리가 위도상 30도 부근이다 라고 볼 겁니다. 이렇게 북이. 그러면 태풍은 여기 밑에 위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5에서 25도 그 사이니까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태풍이 얘가 북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북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긴 하겠지만 여기 저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남아돌고 있고 태양국수 에너지가 위쪽은 추워요. 그래서 뜨거운 것을 추운 쪽으로 계속 뭔가를 보내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상 태풍이 그 중에 하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결과적으로는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불면 더 헷갈리겠지? 무역풍이 부는데 동풍 계열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역풍이. 그러면 태풍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태풍이 있는 경로는 이쪽으로 꺾입니다. 북서방향으로. 북서방향으로 꺾여다가 여기 30도 부근을 지나면서 바람 방향이 편서풍 지대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서풍 계열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이 바람을 타고 태풍이 이렇게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북서방향으로 가다가 꺾여서 북동으로 가고 있는 이런 식의 포물선 경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경로를 갖는 이유가 뭐냐 했었을 때 첫 번째 여기를 지나면서 편서풍을 받다 보니까 꺾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편서풍이 아주 세게 불어요. 그럼 얘가 확 꺾입니다. 이렇게 그 편서풍이 아주 강하게 불었을 때. 근데 만약에 편서풍이 되게 약해요. 거의 안 분대. 그러면 꺾일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갑니다. 편서풍이 약할 때. 그래서 편서풍의 세기에 따라서 이 경로가 결정이 되는 것들이죠. 자, 또 하나는 이 태풍이 올라오는 그 계절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얘가 여름에 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기단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보면 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북태평양 기단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러면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가도 이 중간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가 힘이 더 강한 겁니다. 얘는 저기압, 얘는 고기압. 고기압, 힘이 더 높다는 뜻이잖아요. 압력이 더 높다는 거. 그러니까 태풍이 얘를 뚫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태풍이 고기압의 가장자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20 안 나왔어. 헐. 하이펜 미쳐 나오네. 그 월별로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를 본다고 하면 7월, 8월, 9월, 10월로 가는 갈수록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점점 축소가 되는 과정상에서 태풍 이동 경로가 점차 일본 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다 덮고 있으면 태풍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얘가 점점 세력이 줄어들에 따라 가지고 태풍 이동 경로가 점차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글이 복잡해지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보통 7월 태풍은 이렇게 지나가요. 7월 태풍은 8월 태풍은 대략 이렇게 지나갑니다. 9월 태풍은 이렇게 10월 태풍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태풍이 월별로 지나가는 그 경로를 보니까 점차 이렇게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7월달 여기까지, 8월달 여기까지, 9월달 여기까지 점차 세력이 줄어들면서 이동 경로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어디까지인가가 태풍의 이동 경로를 결정하더라라는 겁니다. 참고로 태풍은 제일 센 태풍이 언제냐면 8월 마지막과 9월 초에 발생한 태풍이 제일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태풍이 가장 바닷물의 온도가 높을 때 만들어진 게 그때이기 때문에 이때 태풍이 가장 강력해요. 그러니까 하루 중 가장 온도가 높을 때 한 2시나 3시경이죠. 근데 하루 중 가장 해안 고도가 높을 때 정오쯤입니다. 해안 고도하고 온도하고의 그 시차가 한 2-3시간 차이 나듯이 1년 중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는 6월 마지막이에요. 하진 날. 근데 해수의 온도는 가장 높을 때는 7월 마지막이나 8월 초 이때보다 그 뒤로 살짝 밀려서 이제 해수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8월 말쯤에 가가지고. 그래서 약간 시차를 두고 발전하다 보니까 8, 9월에 오는 태풍의 규모가 세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7월, 8월, 9월, 10월로 가는 갈수록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축소되다 보니까 진짜 강한 태풍인 8월 말 9월 초 태풍이 다 일본으로 빠져요. 그래서 재작년에 일본 이것 때문에 난리가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뉴스 보면서 참 흐뭇했는데 이게 3주에 걸쳐서 태풍이 4개가 왔어요. 3주에 걸쳐 태풍이 4개가 왔는데 그 4개 다 역사적인 태풍이에요. 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첫 번째 왔던 태풍은 이게 일본 이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막 난리 났어요. 이것 때문에 뭐 피해가 큰 해장돼 막 뉴스가 막 이랬습니다. 근데 한 개 정도야. 워낙 이 나라는 그렇게 흔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태풍 2개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냐면 동시에 만들어져서 또 신기해.
동시에 만나서 동시에 같이 오고 있는데 합쳐지지 않은 상태로 각자 길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태풍의 그 일본의 왼쪽 오른쪽에서 태풍 두 개가 이 사이를 지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태풍 두 개 때문에 일본이 거의 초토화 됐어요 이게. 그래서 피해가 뭐 몇천억 원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웬걸?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그것이 때문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연달아 4개를 겁나 큰 태풍을 맞는 바람에 재작년에 2019년이죠. 그때 일본이 저 태풍 복구 비용만 그때 몇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공식 발표했었죠. 말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벌 받았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도쿄올림픽이 연기됐죠. 그것도 뭐 몇십조 원이 또 손해가 된다 하죠. 근데 올해 또 한다고 하는데 누가 안 주고 한다잖아요. 자선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게 2년 연속으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이 8월, 9월 태풍이기 때문에 되게 강한 태풍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일본으로 빠져나가요. 우리나라는 그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 단어 지구온난화. 지구가 더워지잖아요. 온난고 기압이기 때문에 얘는 지구가 더워지면 세력이 강해져요. 그러면 지구가 더워진다? 세력이 축소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력이 축소가 안 된다? 그러면 일본을 덮고 우리나라에 걸쳐있기 때문에 8, 9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게 될 그 암울한 미래 중에 여러 환경 변화 중에서 하나가 요놈인데 8, 9월은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오는 상황이 거의 뭐 왔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이것을 뭐 매해 나오는 그 연간 예보에서 올해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근데 그리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기껏해야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화해서 중국 땅까지 때문에. 그러면 우리 뭐 죽어요. 너무 더워서. 태풍 따기 때문에 다 죽을 수 없잖아요. 그 그럼 다음에 일본은 이제 그냥 타고난 거예요? 쪄 죽죠. 아 개꿀. 폭염으로 죽는 것이에요. 워낙 여긴 더운 나라, 여기 의외로 더워요. 바닷가라서 되게 더운 나라인데 더 더웠겠죠. 벌 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전향력인데 잊을만한 나오는 바로 또 있죠. 전향력. 아 태풍이 진행하면서 오른쪽 꺾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태풍의 경로에 큰 영향을 주느냐?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일부 책에서만 이게 소개가 되고 있고 대부분의 책에서는 전향력의 힘 크기가 태풍의 경로를 바꿀 만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력은 일부 책에 나오기 때문에 쓰긴 썼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잘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 이동 경로는 이런 식의 포물선 경로를 따라가더라. 이렇게. 어때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됐죠? 대략 지금 5분이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일찍 끝내시죠. 닥쳐. 늦게 왔는데 무슨 일찍 끝내. 아, 선생님 지금 영상인데 카메라. 지금. 아 영상. 학생들아 그러시면 안 되지. 공부가 주된 목적이지 누가 이게 안 되지. 자, 네 번째.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세요? 네 번째. 세상 사람들 찍는 거야? 자, 어디를 보시냐면 간단한 거예요. 2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태풍의 반원이라는 것이 나와요. 반원. 자, 태풍의 반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태풍이 진행을 했었을 때 태풍의 어떤 그 풍속을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자, 태풍이 요 정도의 세력 범위를 갖고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 겁니다. 그러면 태풍이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 중이더라면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가더라라고 봐야겠죠. 자, 태풍의 중심은 여기가 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을 때 이 안에서 태풍의 그 바람이 도는 방향은 저기가 되니까 반시계로 돌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보기 편하게 몇 가지 그려볼 건데 바람을 직선상으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바람이 이렇게 좀 돌고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이 안에서 바람이 돌고 있는 회전 속도를 A라 생각을 해보고 태풍이 이동하는 속력을 B라고 쳐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얘랑 얘랑 같은 방향입니다. 그쵸? 진행 방향하고 돌아가는 방향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A 더하기 B 만큼의 풍속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왼쪽은 진행 방향과 돌아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힘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만큼의 풍속이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태풍의 오른쪽에 드는 지역이 바람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을 뭐라 그러냐면 위험반원이라고 말을 해요. 위험반원. 위험방이요. 네, 위험반원. 아, 그 다음에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를 안전반원이라고 말하는데 안전반원이라는 말 대신에 가항반원이라고도 말합니다. 가항. 항해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태풍이 왔는데 배 타고 바다를 나갈 수 있대요. 그만큼 바람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풍의 왼쪽은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안전반원 또는 가항반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뭐냐면 만약에 이 태풍이 여기 있는 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이 사람 사이를 관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람은 처음에 이 바람이 먼저 올 겁니다. 태풍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요 바람이 이 사람한테 먼저 와야겠죠. 그 다음은 요 바람, 그 다음은 요 바람이 올 겁니다. 그걸 그대로 표시하게 되면 처음에 요 바람이 와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바람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요 바람이 오니까 풍향이 이렇게 돼야겠죠. 1, 2, 3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어요. 시계 방향으로.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안전반원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 요 바람이 왔다가 다음에 요걸로 됐다가 다음에 이걸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 바람이 왔다가 나중에 요 바람이 왔다가 나중에 요 바람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풍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를 보면 위험 반원인지 안전 반원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더 이상은 못하겠고 요거에 대한 거를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오늘은 좀 미안합니다. 나도 차에서 3시간 갇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